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 신년 특집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뭐 화장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다른 방송이 있어서 거기서 메이크업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겸사겸사 해가지고 좀 지우기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무기고는 보병 전투차. 네. 얼마 전 미국이 드디어 보병 전투차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지난 5일이었죠. 이번 지원 결정에 따라서요, 미국은 브래들리 장갑차를, 독일은 마더 장갑차를 각각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미국과 독일 양국은요, 이번 성명서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장갑차의 규모를 적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복수의 미 당국자는 브래들리 장갑차의 경우 50여 대가 지원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한 로이터 통신은요, 미국의 이번 장갑차 제공은 6일날 공식 발표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28억 달러, 하나같이 한 3조 5,700억이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런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 지원에는요,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그렇게 주구장창 요구했던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역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거에 대해서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요, 브래들리를 경량 전차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제발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왜 브래들리가 경량 전차가 아닌지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탄생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필히 병력송 장갑차 APC를 먼저 설명해야 됩니다. 이 APC라는 건 아모드 퍼스넬 캐리어 이런 뜻인데, 이 병력 수송용 장갑차와 보병은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전차가 강력한 방어력과 화력 그리고 기동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요, 적 보병의 휴대용 대전차 로켓이나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대전차 지뢰, 최악의 경우에는 대형 폭탄을 휴대하고 전차 밑으로 뛰어드는 그런 자살 폭탄 공격 같은 거에는 어이없이 전차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전차 부대가 진격을 해서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릴 때 만약에 보병이 전차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요, 전차 부대의 배후가 적에 의해서 차단돼 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병 입장에서 보면, 보병은 전차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요, 적의 방어 화력에 의해 작전에 크나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현대 지상전에서 보병과 전차의 관계는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든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보병과 전차가 함께 행동하자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로 뭐냐? 인간과 기계 사이에 생기는 속도의 차이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보병이 전차를 발로 쫓아가기는 힘들죠. 그렇죠? 걸어서 혹은 뛰어서. 그렇다고 전차의 전진 속도를 보병의 행군 속도에다 맞추게 되면 현대전의 생명인 속전속결은 포기해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병들이 차량에 탑승해서 전차와 함께 신속하게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바로 Mechanized Infantry, 즉 기계화 보병이죠. 이 초기의 기계화 보병 부대는요, 평범한 군용 트럭에 탑승해서 이동했습니다. 아니면 뭐냐, 우리가 이제 2차 대전 기록 필름이나 영화에 보면 이제 전차 위에 이제 보병들이 잔뜩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게 보통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럭은요, 전차처럼 험한 지형을 이동하기 힘들 뿐더러 또 뭐냐, 방어력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트럭도 좀 올바른 대안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전차 위에 타면 되지 않냐. 근데 이게 만약에 전차에 탔는데 그 전차가 대전차 공격을 받으면 이 위에 있는 보병들도 피해를 그대로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뭐냐? 기계화 보병을 수송하기 위한 전용 장갑차, 즉 병력송 장갑차 APC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총탄이나 포탄 파편을 막기 위한 어느 정도의 장갑 방어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트럭이나 차량보다는 험한 지형에서 훨씬 쉽게 기동할 수 있는 이런 컨셉의 차량이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온 게 언제냐? 이게 2차 대전이에요. 미국의 M3 하프트랙이나 독일의 하노머그 장갑차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5, 60년대까지 거의 모든 나라의 기계화 보병 부대를 위한 수송수단으로 이 APC가 사용이 됩니다. 미군이 사용한 APC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 전후 서방 세계에서요, 가장 성공한 APC는 APC의 교과서라고 불릴 만한 굉장히 저렴한 M113이라는
APC였습니다. 이게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작고 가벼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도 간단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병력을 실을 수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제조 비용까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M113은요, 보병을 적의 총탄과 파편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전차와 함께 기동하다가 필요할 때 내려놓는 전선의 택시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60년대 초반에 이 M113이 처음 등장하자마자 미국과 유럽, 아시아 여러 나라에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무려 7만 5천 대 이상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약 40여 국에서 아주 애용된 그런 베스트셀러 장갑차였죠. 이 M113이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게 어디냐면 베트남이었어요. 이 베트남전에서 뭐 잘 활용을 했는데 약점 또한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그 약점이란 게 뭐냐? 이 M113은 병력을 실어나르는 역할엔 더없이 충실하게 설계가 됐어요. 근데 이 이외의 임무는 거의 고려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M113 초기형 경우는요, 무장이라고는 위에 있는 기관총 한 자루예요. 그나마도 차체 외부에 장착돼 있어가지고 이걸 사격하려고 하면 승무원이 몸을 밖으로 내밀어서 사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관총 쏠려면 적의 사격에 이 승무원도 고스란히 노출돼야 되죠. 그런데 이 베트남전에서는요, APC인 M113이 직접 전투에 돌입해야 할 경우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또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베트공들의 기습에 대비해서 강한 화력도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전차의 엄호를 받는 상황이라고 해도 실제로 APC도 어느 정도의 전투력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베트남에서는요, 아쉬운 대로 M113의 기관총에다가 방탄판을 둘러서 간이 포탑을 만들거나 혹은 보다 강력한 화력의 12.7mm 중기관총을 탑재해서 싸웠어요. 심지어 76.2mm 전차 포탑을 이 위에다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전을 계기로 미군은요,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기계화 보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APC와 전차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강력한 무장을 갖춘 수송뿐 아니라 본격적인 전투 능력까지 갖춘 장갑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죠. 바로 보병 전투차, Infantry Fighting Vehicle, 즉 IFV, 혹은 이게 MICV라고 하거든요. 이게 Mechanized Infantry Combat Vehicle이라고. 아무튼 이런 개념이 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래들리가 생기는 건가요? 네, 그 사실 이 미국의 IFV 개발은요, 베트남 전쟁 이전인 63년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M113이 나름 성공을 하니까 큰 진전을 보고 있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전쟁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막대한 전쟁 비용이 소모됐었거든요. 이때 요 당시에. 그러니까 60년대 중반 이후에. 그러니까 신형 장갑차를 개발할 예산을 제대로 할당받지 못해가지고 이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전에서 낭패를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개발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다른 나라의 IFV 개발이 의외로 빨리 진행된 데 대한 불안감도 한몫을 했어요. 특히 1960년대 말엽에 소련이 개발한 BMP-1은요, 보병 수정용 장갑차의 무장치고는 놀랄 만큼 대구경인 73mm 포를 탑재하고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대전차 미사일까지 탑재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서방 각국에서 큰 불안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같은 서방 국가인 서독은요, 20mm 기관포를 장착한 우수한 IFV 말더를 재빨리 실용화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부각하죠. 이런 상황에서 미군요, 급히 1972년에 M113의 개발 담당 메이커인 FMC에 제출된 보병 전투차 계획안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차량은요, 승무원 3명, 탑승 인원 9명, 무장은 기관포를 장착한 1인용 포탑과 6개의 라이플 포트가 기본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발된 시험 제작 차량은요, 주행장치 성능 미비로 고장이 빈발했어요. 더욱이 중요한 게 뭐였냐? 가격이, 그러니까 M113의 가장 큰 메리트가 가격이었잖아요. 근데 이 보병 전투차는 예산을 이렇게 뽑아보니까 M113보다 대당 4배가 더 비싸요. 게다가 내부의 설계 문제로 인해서 차장의 시야가 좁아지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1971년에 요구하고는 또 별도로 진행되던 장갑 정찰 차량 개발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거하고 막 컨셉이 막 섞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혼란이 가중돼 버렸죠. 아무튼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M113을 개량한 XM765하고
완전히 새로 제작된 XM723 등 여러 가지 차량이 16년에 걸쳐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1978년이 돼서야 이 중에 XM723의 개량형이 육군에 낙점을 받죠. 그래서 현재와 같은 형태인 2인용 포탑을 탑재한 M2 보병 전투차, 그 다음에 M3 기병 전투차로 완성이 됩니다. 보병 전투차는 알겠는데 네. 기병 전투차는 뭐 기병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병 전투차는 미국 특유의 표현이에요.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의 기병이 정찰 및 전투에서 활약을 했잖아. 그래서 기병이라는 이름을 빌린 거야, 카발리.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냐면 정찰 장갑차예요. 아무튼 이 신형 장갑차가 제식화된 것은 1979년 12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M2는 보병 출신인 오마 브래들리 장군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M3는 기병 출신인 제이콥 디버스 장군의 이름을 쓰기로 했었는데 근데 두 차량 보니까 그렇게 뭐 차이가 많이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브래들리로 통합시켜버려요. 그리고 81년 5월에 최초의 양산 차량이 실전 부대에 인도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브래들리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차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M113처럼 장갑판을요 대부분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하고 아연 마그네슘 같은 걸 이렇게 혼합해서 만드는데 근데 그 구조는 좀 달라요. 이 브래들리는요 M113하고는 달리 이 두 겹의 장갑판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든 이른바 스페이스드 라미네이트 아머, 즉 중공 장갑을 사용합니다. 또 왜 이렇게 했냐? 소련제 RPG-7 같은 이런 그 대전차 로켓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RPG 같은 거는 고온의 폭발 가스압을 한 점에 집중시켜서 장갑을 녹여버리는 성형 자격탄, 이른바 히트탄이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의 빈 공간이요, 고압 고온 가스를 한번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공 장갑을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M2A0로 알려진 초기형 브래들리는요, 길이가 6.45m, 폭은 3.2m, 높이는 2.75m 정도인 크기였어요. 그 다음에 전투 중량은 22.7톤이었습니다. 이것은 M113의 2배에 달하는 수치였어요. 차량에는요, 포수, 차장, 조종수 등 차량을 움직이는 3명이 기본적으로 탑승했고요. 그 다음에 승차 보병의 경우에는 M2는 6명이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M3 기병 차량, 이 M3는요, 정찰이 주 임무이기 때문에 하차 정찰과 토우의 재장전을 위한 2명의 전투 병력이 탑승했습니다. 무장으로는 M240 7.62mm 기관총하고요, M242 25mm 체인건, 그리고 토우 대전차 미사일 2발이 사용됐습니다. 특히 이 브래들리의 주포인 25mm M242 무시마스터 기관포는요, 이게 체인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동 모터로 회전하는 체인을 이용해서 탄약의 장전 및 탄피 배출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포였어요. 발사 속도는요, 이제 단발로 탕탕 이렇게 쏠 수도 있고 분당 100에서 200발까지 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아주 우수한 기관포였는데요. 특히 이게 불발탄을요, 강제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성이 높았죠. 그 다음에 이 토우 대전차 미사일이 이제 탑재가 됐는데, 이게 토우 대전차 미사일 탑재될 때만 하더라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보병 전투차에다가 대전차 미사일 달아서 보병 전투차를 대전차 전투에도 밀어넣는다,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비판이 무색하게 이 토우 전차의 탑재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왜냐? 이 토우 미사일은요, 걸프전 당시 적 기계화 부대와의 갑작스러운 조우 당시에 굉장히 유용했었어요. 또 하나, 이라크전에서도요, 시가지 전투에서 적 벙커를 파괴하는데 아주 큰 활약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무장은요, 처음 이게 나왔을 당시에는 엄청나게 센 무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현재 수준에서는 현재 수준에 있는 모든 IFV는 다 이 정도고, 이런 평균이, 그러니까 지극히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IFV는 무조건 IFV예요. 근데 이게 어딜 봐서 이게 경전차예요. 전차가 아니에요, 일단. 그러니까 이런 걸 경전차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M242 체인건은요, 사실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동구권 장갑차를 2000m 이내에서 격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우 미사일이 달려있으니까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만 대전차 전투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경전차급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경전차는 아니에요. 내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M2의 무장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요, 차체 양옆과 승강 램프, 이거 뒷문, 뒤에 이제 뭐 탈 때 요거 승강 램프에 설치된 6군데의 라이플 포트를 통해 발사할 수 있는 M231 포트 웨폰입니다. 이건 이제 M16을 짧게 자른 기관 단총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부의 보병이 차체 안에서 밖을 향해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은 아예 처음부터 반자동 기능은 없이 그냥 자동 사격만 돼요. 그러니까 M16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그냥 짧게 잘라서 자동 사격만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이게 가늠자고 가늠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준을 어떻게 하냐? 잔망경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조준하냐면 여기에 예광탄이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광탄 탄도 가지고 대충 발사 방향 잡아서 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2의 또 다른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탄약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25mm 기관 포탄도 뭐 2,000발이 넘고요. 뭐 M16 실탄 총탄도 한 5,000발 가까이 싣고 막 이래요. 그다음에 각종 대전차 미사일, 그다음에 대전차 로켓 뭐 이런 것도 잔뜩 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냐? 오랜 시간 전투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승차 보병을 위한 이동 탄약고 역할도 톡톡히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 필요할 때는 특수 스크린을 차체에 두르고 물 위를 뜬 채로 주행도 가능해요. 근데 이거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M3는 M2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차량인데 M3는 뭐가 없었냐면 라이플 포트가 아예 처음부터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탑승 인원도 이제 승무원 외에 2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M2보다 훨씬 더 많은 탄약을 실을 수 있었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브래들리의 기동 시스템은 뭐가 있었을까요? 네, 브래들리는요, 터보 차저가 장착된 커밍스 사제 500마력급 디젤 엔진인 VTA903을 탑재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양호한 출력 중량비의 이 엔진인데, 이 엔진 덕분에 M1 전차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동력을 부여했어요. 속력은 시속 66km고요. 항속거리는 480km예요. 그리고 토션바 형태의 현수장치를 장착해서 신뢰성도 아주 높았습니다. 실제 걸프전 당시 브래들리는요, M1 전차와 함께 500km에 달하는 사막을 이동하면서 전투를 했었어요. 이때 충분한 전투 능력과 기동성 등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구석도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초기형은 뭐가 없었냐면 MBC 방어 시스템이 없었어요. 이게 사실 BMP는 있었거든요. 왜 안 넣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유는 나름대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MBC, 즉 화생방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하차 전투를 할 경우에 그 즉시 차내가 오염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MBC 방어 시스템을 처음부터 안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개량이 이루어졌죠. 이게 브래들리만큼 개량이 주구장창 이루어진 차량도 드뭅니다. 저희 샤르의 군사연구소에서는 최근 전역한 부사관 및 초급 간부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 샤르의 군사연구소에서는 항공 RC 관계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